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의 여자이고 혼자 사는 독거 노인이랍니다. 이 나이를 먹다 보니 늘어가니 주름이요. 회 한 번뿐인 인생이지만 딱히 후회는 없는 인생을 살아왔네요. 자식도 남편도 없으니 박복해 보이신다고요? 네. 어찌 보면 맞는 말씀이에요. 저는 복스럽다 말할 수 있는 평탄한 인생을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사모님, 오늘 치과하고 스파 예약되어 있는 날입니다. 차가 막힐 것 같으니 늦지 않게 얼른 채비하시지요. 날씨가 더우니 점심은 좋아하시는 땡땡 호텔 평양냉면 집으로 모실까요? 착실하고 아들같이 속정 깊은 정기사가 저를 부르네요. 꾸무적거리지 말고 얼른 챙겨서 나가야겠습니다. 운전기사까지 쓰면서 사는 걸 보니 부잣집 사모님 아니냐고요? 반지도 알 굵은 보석 반지에 값비싼 진주 목걸이, 명품 가방과 디자이너가 맞춘 세상에 한 벌뿐인 정장. 예, 제 옷차림을 보면 부잣집 사모님의 외양, 딱 그것일 수 있겠네요. 그런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복스럽다 말할 수 있는 평탄한 인생을 살아오지 못했다고. 정기사가 모는 차를 타고 치과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한여름의 플라타너스 녹음이 참 푸르고 이쁩니다. 젊고 싱싱한 모든 존재의 아름다움은 늙어 더 절실하게 보이는 법이랍니다. 맴. 이 더운 날 매미는 지치지도 않고 참 열심히도 울어대네요. 젊은 날, 어린 날의 나도 꼭 저런 매미 같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잘 들어주지도 않는 울음을 저리 울면서 지칠 줄도 잘 몰랐던. 무더위가 기승이고 매미가 귀를 찢게 울어대는 여름이면 인생 초년기에 헐벗고 배고픈 어린 시절의 제가 떠오르곤 합니다. 그 시절 더운 여름이면 7살 여자아이는 충청도 시골 장터에서 좌판에 아이스 깨끼를 메고 팔러 다녔답니다. 아이스 깨끼 사유. 입안에 한 입 물면 와따 벌써 겨울이 와버렸냐. 이 시리다 할 정도로 시원하고 맛난 아이스 깨끼예요. 아줌마 이거 하나 사가세요. 달고 참말로 맛나다니까. 둘이 먹다 진짜 하나 죽어도 모르는 맛이어요. 어려서 일찍 부모님이 병으로 돌아가시고 혼자 남겨진 저는 5살 무렵부터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라났어요. 7살 언저리에는 먼 친척 할머니 댁에서 생활했는데 그때 저는 학교를 파하면 좌판을 메고 장에 아이스 깨끼 장사를 하러 나갔었습니다. 뜨거운 떼약볕 아래 장사를 하면서 제가 파는 아이스 깨끼 하나가 왜 그리 먹고 싶던지요. 엄마 손을 잡고 장에 와서 어리광 부리며 아이스 깨끼를 사먹는 또래의 어린아이들이 그렇게나 부러웠답니다. 친척 할머니 댁, 사촌 고모집, 이종사촌의 사돈 형님 댁, 정말 촌수를 따지기도 애매한 집들을 부엌대기 비슷한 처지로 전전하며 지내다 18살도 채 되지 않아 저는 남편에게 팔려가듯 시집을 갔더랬죠. 시댁은 서울 변두리 외곽에서 조그만 대포집을 운영하는 집이었는데 남편은 노름한다고 사흘이 멀다 하고 집을 나가는 남자였죠. 시어머니 역시 강팍한 성질머리에 며느리인 저를 무슨 물건 취급하며 부려먹을 생각만 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겨우 나 같은 걸 며느리로 사온다고 너네 친척집에 뿌린 돈이 얼만 줄 알아? 그때 뿌린 돈 거두려면 네가 안 먹고 안 입고 3년은 일해야 본전 건진다. 알아들어? 빨리 나가서 숯불 피우고 저녁 장사 준비해라. 손님 들이치기 시작하면 정신없으니까 어서! 게으름 필 생각하지 말고 빨리 움직여. 아유 속 터져 정말. 충청도 출신이라 그런가? 행동이 왜 그리 굼뜬가 몰라.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숯불에 꼬치구이를 안주로 구워 파는 대포집을 운영하셨는데 제가 시집오자 바로 가게 일에서 손을 떼시더군요. 당시만 해도 대포집에 술을 마시러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년 남성들이었고 그런 남자 손님들 단골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가게 오픈 전에는 꼭 저를 화장하고 단장까지 하게 했어요. 내가 무슨 술집 여자도 아니고 기분도 나쁘고 자괴감이 밀려왔지만 불평 한마디 못했습니다. 시집 오기 전 기거했던 친척집에서 들은 말 때문이에요. 야 아가, 이제 네가 관연한 나이가 돼서 시집가니 하는 말이다만 3년 쫓게 못된 기간이지만서도 네가 이 집서 먹고 자고 하면서 축낸 쌀이며 반찬, 옷값만 혀도 소 반마리 값은 돼요. 그걸 너한테 계산 속해서 받아낼 생각은 없다.
제가 얹혀 사는 거 미안해서 장날마다 나가서 어르신 대신 좌판 매고 아이스케이크도 팔고 속옷이며 동동구리 뭐도 팔았잖아요. 그걸로 어르신 솔찬히 반찬값도 되고 계모임도 척척 나가신 걸로 아는데요. 행여 시어른 앞에서 내 앞에서 만취로 이빨은 소리 척척 해대는 건 말어라. 이 시집살이라는 건 말이다. 그저 눈 닫고 입 닫고 귀 닫고 사는 게 상책이니까 말이여. 시집 가는 일이 그리 삼중으로 병신되는 거면 안 가고 그저 비구니로 사는 게 훨씬 낫겠구먼요. 참말 똑똑한 아이가 말귀가 오늘따라 어둡냐. 거르고 걸러 먼 친척이어도 너랑 피가 한 방울이라도 섞인 건 사실이니까 서운하게 생각 말고 잘 들어라이. 너 시집 가는 시댁서 네가 그간 입은 양말값 정도 되는 돈 받은 거는 사실이니까 하물며 시집 가서 맘에 안 드는 일 있어도 꾹 참고 살아라. 솔직히 말해 너 며느리감으로 데려가며 받은 돈 그 돈 토해낼라면 우리 형편에 택도 없으니까 그간 너 거두고 먹고 입힌 값이려니 생각하고 참고 살라고. 그럼 돈 받고 나를 일면식도 없는 집에 팔아 넘기는 거냐고 빽 소리 지르려다 관두었습니다. 저는 뭐 그럴 자격이 없는 것 같았어요. 어찌 보면 직계 혈육도 아닌 먼 친척벌의 저를 갖은 일을 부려먹으면서도 거두어 주신 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정이 얽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에도 저는 군말 없이 늦은 오후가 되면 대포집 안주거리를 만들고 화장까지 곱게 해서 술 손님들을 받아야 했습니다. 듣자니 이 집 며느리가 작은 주인이 됐다면서요? 젊은 처자가 그 손맛이 보통이 아니네. 요 꼬치구이 안주 양념장에 마약이라도 넣었는가? 입에서 살살 녹네요. 술이 그냥 술술 들어가는 맛이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저는 타고나길 손끝이 야물고 음식 솜씨가 좋아서 시어머니가 대포집을 운영할 때보다 훨씬 장사가 잘 되었어요. 안주 맛도 더 좋아지고 원래 늙고 성질 못된 여주인보다 젊고 예쁜 며느리가 장사를 이어받아야 한다고 소문이 나면서 그 일대에서 술맛 좋고 안주맛 좋기로 유명한 대포집으로 이름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숯불에 직접 구워서 파는 꼬치구이에 거기에 덧입히는 양념장 맛이 좋아 술꾼들의 발길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졌죠. 그런데요, 참 이상한 일이 이렇게 대포집 매출이 오르고 돈은 벌리는데도 시댁의 살림은 전혀 나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정을 알고 보니 글쎄 제가 그날 가게에서 번 돈을 은행 통장에 맡겨두면 그걸 야금야금 바로 빼서 써먹는 도둑고양이 같은 존재들이 집안에 2명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양심 없는 2마리의 도둑고양이는 바로 남편과 시어머니였습니다. 예 며느라, 이번에 저 윗동네에서 밀수하는 강씨 아줌마가 부산서 기막힌 여우 목도리를 들여왔는데 글쎄 나한테는 그걸 50%나 깎아서 준다지 않니? 아무리 생각해도 한 벌 드려야겠으니 오늘 가게 영업 전에 은행 가서 돈 좀 찾아오너라. 아니 어머니, 어제 은행에 맡긴 돈은 이번 달 대포집 월사금 내야 하는 돈인데 그 돈을 찾아오시라 하면 대체 장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1시간 장사할 거 2시간 하고 주말에 쉴 거 쉬지 말고 술 좀 더 팔면 될 거 아니냐? 그깟 가게 월사금 그거 얼마나 한다고 이 생난리야? 생난리가 아니라요. 어머니, 재료값이니 월사금 빼면 가게 장사 아무리 잘 돼도 크게 남는 것도 없다는 거 잘 아시는 분이 이러시면. 에이! 아침부터 빈정상에서 원! 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여우 목도리 드려야겠으니 그리 알아! 널 며느리감으로 데려온다고 쓴 돈이 대체 얼만데? 시어머니한테 그깟 여우 목도리 하나 못 해주고 큰 소리야?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그날 장사하려고 준비해놓은 안주거리를 바닥에 아무렇게나 내팽개치곤 집 밖으로 나가버리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분명 나가서 동네 여편네 들고 수다를 떨며 밤늦도록 화투나 치다 돌아올 것이 뻔했죠. 남편이란 작자의 만행은 시어머니보다도 한 수 위였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노름판에 불려가서 큰 돈을 잃기 일쑤였습니다. 돈을 크게 잃은 날은 집에 와서도 곱게 잠들지 않고 밤새도록 행패를 부리고 술주정을 멈추지 않았죠. 마누라, 가서 술 좀 가져와 봐라. 내가 오늘 너무 속이 상해서 잠을 잘 수가 있어야 말이지.
노름판서 돈 잃고 술까지 자셨으면 그냥 곱게 잠이나 주무세요. 뭐? 이놈의 예편네가 죽지 못해 환장했나? 뭐 잘난 것도 없이 부엌대기로 전전하던 거 돈 주고 사와 마누라 삼았더니 남편 공경할 줄은 모르고 뭐가 어쩌고 저째? 당장 술 가져와. 대포집에 널린 게 술일 텐데 얼른! 당신이 이번 달에 노름판서 날린 돈만 대체 얼만 줄 알아요? 당신 노름하면서 버린 돈 내가 번번이 메꿔준 거. 그래 그것만 셈해도 지 사업 몸값은 이미 애진작 넘겼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생색 좀 그만 내요. 뭐? 이 거지 같은 예편네가 감히 하늘 같은 남편 앞에서! 짝! 남편은 노름을 하는 것도 모자라 술만 먹으면 저를 때리기까지 하더군요. 거기다 제가 시어머니를 대신해 대포집을 운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자 손님들과 어울릴 일이 많았는데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면서 의처증 증세까지 나타나기 시작했죠. 한 번은 한창 장사를 하고 있는데 가게로 찾아와서 다짜고짜 단골 손님의 멱살을 잡고 뒤흔드는 겁니다. 네가 우리 마누라고 그렇고 그런 사이라며. 동네에 소문 쫙 났으니까 오리발 내밀 생각 마라. 지금 대체 뭐하는 짓거리예요? 그분 단골분들 중에서도 제일 점잖은 수학 선생님이시라고요. 당장 그 손 안 나요? 인연이 진짜 이 기생오리비 같은 놈하고 눈이 맞아도 단단히 첫 맞았구만. 내년부터 내가 오늘 족쳐야겠다. 남편은 그날따라 눈이 휘가닥 뒤집히며 저의 머리채를 잡아 끌며 가게 안에서 한바탕 난동을 피우더군요. 노름판에서 큰돈을 잃은 날일수록 남편의 폭력성은 더 잔인하고 거칠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전 남편 하는 양을 보고 아 오늘도 이 인간 어디 화투판서 큰돈 날리고 왔구나. 그 화풀이를 또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는구나. 지레짐작 할 뿐이었죠. 남편은 미친 사람처럼 주먹을 휘두르더니 그 점잖기 짝이 없는 수학 선생님, 단골 손님의 얼굴엔 시퍼런 멍자국이 남을 정도로 폭행을 가했고요. 그런데요, 하필 남편에게 폭행당한 피해자, 그 수학 선생님의 아버지가 관할 경찰서장이었던 겁니다. 남편은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저는 차라리 다행이다 싶었어요. 남편이란 작자, 저렇게라도 감옥 생활을 하면서 정신을 좀 차려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참 그 아들의 그 애미라고 해야 하는 건지 남편이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도 시어머니의 낭비와 사치벽은 끝날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는 은행에서 자꾸 독촉장 같은 것이 오길래 열어봤더니 글쎄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엄청난 금액의 목돈을 대출받았더군요. 더럭 겁이 났고 어찌된 영문인지 시어머니께 캐물으니 남편의 도박빚을 갚으려고 빚을 졌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후에 알고 보니 시댁의 빚은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개모임을 하는 동네 아주머니를 통해 이자가 엄청 높은 사채까지 빌려 쓰고 있고 그 빚 또한 한두 푼이 아니란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시댁이란 집구석에 있다가는 제가 말라 죽어 송장 치를 일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더군요. 어머님, 지는 더는 이 집에 살지 못하겠구만요. 어머님 아들과 당장 파혼시켜주세요. 너 사올 때 들인 돈이 얼만데 지금 내 앞에서. 어머니, 양심이 있으면 제발 그 돈 얘긴 그만하세요. 그 돈 이자까지 쳐서 받을 만큼 저 실컷 부려 먹었잖아요. 그리고 곱게 이혼 안 해주면요, 어머님 아들 영영 감옥에서 못 나올 줄 아세요. 하루 걸러 버린 그 큰 도박판 행적들 경찰에 다 까발겨 버릴 테니까. 전 그렇게 시어머니를 협박해서 겨우 남편과 파혼할 수 있었습니다.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그렇게 어영부영 시집살이를 했기 때문에 결혼생활 정리는 복잡하지 않았는데 불행 중 다행이었다 해야 할까요? 그러나 파혼 후에도 저의 삶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겨우 모은 종잣돈으로 조그맣게 식당을 차렸는데 글쎄 부동산 입자에게 사기를 당해 권리금과 전세금을 홀랑 날려버린 일도 있었어요. 저는 그때 정말 저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열심히 살려고 해봐야 되는 일 하나 없이 박복한 팔자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더군요. 약국마다 돌며 수면제를 모아 눈을 질끈 감고 삼켰습니다. 그런데 주인집 할머니가 다음날 아침 그날따라 일찍 일어나셔서는 김치찌개를 평소보다 많이 끓였다고 저한테 같이 아침을 먹자고 방문을 열었다가 저를 일찍 발견하셨어요. 그렇게 저의 첫 번째 자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가진 돈을 전부 잃고 저는 조그만 선술집에 주방 아줌마로 취직을 했어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 끔찍했던 시집살이를 하는 동안 잘하게 된 일이
안주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댁에서 하던 대포집 방식대로 숯불에 꼬치구이를 구워내서 비법 양념장을 발라 만들어내자 주인장은 무척 좋아했습니다. 거기에 금손이 들어왔다고 월급도 얼마 안 돼 올려주고 저는 처음에 후덕하고 인심 좋은 사장을 만났다 생각했어요. 주방 아줌마! 가만 보면 몸매가 호리병 마냥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온 게 딱 내 취향이란 말이야. 어때? 오늘 밤 우리 집에 가서 따로 한잔할까? 아줌마 잘 만드는 꼬치구이도 몇 개 챙겨서 가자고, 어? 그러면서 제 엉덩이며 가슴께를 징그러운 손길로 만지작대는데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피한다는 게 주방에서 끓던 육수 냄비를 엎었고 그 뜨거운 국물이 사장에게 튀었어요. 이년이 미쳤나? 고운 말로 하니까 안 들어 처먹지? 야, 너 거기서 더 나이 먹어봐라. 이렇게 죽은 덕 되는 것도 고마운 줄 알라고, 네 주제에. 어째 오늘따라 육수를 푸지게 끓이고 싶더라니. 날 더워 뜨거운 목욕을 못해 영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은데 화들짝 정신 들게 해줄게요. 전 뜨거운 육수 냄비를 그대로 그 징그러운 사장놈 면상에 들이부어 버렸어요. 기를 쓰고 재빠르게 피해서인지 다행히 그 사장놈 얼굴에 화상은 입지 않았는데 등 쪽에 뜨거운 국물을 맞는 바람에 화상을 입었다나요? 날 상해치사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데 전 강간 및 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맞섰어요. 결국 전 아무 죄 없이 그 집 식구들에게 온갖 쌍욕은 있는 대로 듣고 얼마 일하지도 못하고 가게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실직하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데 처연한 초승달 하나가 어두운 밤 하늘에 걸려있더군요. 그 달빛조차 왜 이리 서글프고 절망스럽던지 전 마침 지나치던 길에 한강다리로 갔습니다. 소주도 한 병 마신 상태여선가 더 이상 삶의 미련 따위 느껴지지 않았어요. 달빛마저 서글픈 한 세상, 더 살아갈 마음이 들지 않더군요. 전 더 고민하지 않고 첨벙 강물 속으로 뛰어내렸어요. 그런데요, 참 인명은 제천이라 했던가요? 끊고 싶다고 마음대로 끊어지지도 않는 질긴 목숨이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원 응급실이더군요. 주사를 맞으며 개슴츠레 눈을 떴는데 물에 빠진 생쥐꼴을 한 어떤 남자가 절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더군요. 좀 괜찮으세요? 택시를 몰고 지나가다 잠시 정차했는데 그쪽이 다리 아래로 그대로 뛰어내리는 걸 보고 아차 싶어 바로 내려 그쪽을 구해냈소. 세상 살기 팍팍하고 힘든 건 인혁이나 나나 다 마찬가지야. 죽을 용기 있으면 그 악으로 깡으로 살 생각을 하라고.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생면부지 처음 보는 택시기사의 도움으로 저의 두 번째 자살 시도 역시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렇게 모진 방법으로 죽으려고 연이어 시도를 했는데 자꾸 살아나지니까 뭔가 이상한 오기 같은 게 생기더군요. 2판, 4판. 어차피 죽은 거나 진배 없는 목숨. 다시 한번 죽을 각오로 독하게 살아보자. 그래, 딱 한 번만 그렇게 독하게 살아보고 어떻게 할지는 그때 가서 결정하자. 뭐 그런 도끼 품은 생각을 했더랬죠. 응급실에서 수액을 다 맞고 퇴원하는데 병원 밖에서 절 구해준 택시기사가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는 그때 수중에 딱 국밥 한 그릇 사 먹을 돈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택시기사분에게 뭔가 고맙고 성의를 표시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군요. 파리보다 못한 목숨이지만서도 지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인디 따순 국밥 한 그릇 대접하고 싶네요. 그렇게 근처 국밥집으로 들어가서 저는 설렁탕 한 그릇을 시켰어요. 물에 빠진 저를 구해내고 보호자로 병원에서 한참을 기다리느라 끼니를 놓쳐서인지 택시기사는 정말로 달게 국밥을 비우더군요. 한참 그 사람이 국밥을 먹고 있는데 시키지도 않은 수육 한 접시가 푸짐하게 차려져 나왔어요. 국밥도 한 그릇 더 나왔고요. 지는 시킨 적이 없는데요. 지는 분명 기사님 목 국밥 한 그릇만 시켰는데 주문이 잘못 들어간 것 같네요. 죄송하지만 도로 가져가 주세요. 아까 그쪽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제가 추가로 더 시켰어요. 부담 갖지 말고 먹어요. 내가 배가 많이 고파서 더 먹으려고 시킨 거니까. 택시기사, 그 남자는 사람 좋게 웃으며 저에게 국밥과 수육 접시를 가깝게 놔주는 겁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한참 서럽게 오느라 밥 한 술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수육 식으면 맛없어요. 몸이 많이 추웠을 건데 설렁탕 국물부터 좀 들이켜요. 얼른요. 전 그렇게 생전 처음 보는 택시기사의 따뜻한 도움으로 그날 따뜻하게
저녁 식사까지 대접받고 몸을 회복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이 택시기사와 어떻게 되었냐고요? 어떻게 되긴요. 두 번째 자살 시도에서 저를 구사일생으로 구해준 택시기사는 제가 악착같이 돈을 모아 몇 년 후 평창동에 차린 조그만 가정식 백반집의 단골 손님이 되었어요. 실은 택시기사분과 요즘 흔히들 하는 말로 썸 비슷한 것이 있었네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머리털 나고 저에게 그렇게 조건 없이 따뜻한 진심을 주는 사람을 만난 게 처음이었어요. 대단히 내세울 만한 직업은 아니었어도 직업적으로도 성실한 사람이었답니다. 의지할 곳 없던 저는 그 남자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냥 고마운 마음, 내가 정말로 힘들 때 손을 내밀어준 은인, 거기에서 인연을 끝냈답니다. 택시기사분, 그 남자는 가정이 있는 남자였거든요. 아내도 있고 딸도 있고 또 아들도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지요. 세월이 흐른 지금 그분이 저에게 가졌던 감정이 어떤 것이었을까 가끔 궁금해질 때도 있긴 해요. 그래도 지금 와서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고 의미가 있을까요? 죽을 뻔한 저를 구해주고 따뜻한 밥을 사주면서 다시 세상 살고 싶어지게 만들어준 사람. 더없이 고마운 은인 같은 사람으로 기억에 남은 것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일이지요. 그 택시기사분은 제가 전문직으로 조리학원을 다니고 온갖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억척스럽게 번 돈으로 평창동에 밥집을 냈을 때 1호 단골 손님이 되어주셨답니다. 저는 그분이 밥을 먹으러 올 때는 언제나 넘치게 서비스를 팍팍 드렸지요. 시간이 지나서는 택시기사분의 가족들도 제 식당에 자주 밥을 먹으러 오는 단골이 되었고요. 갖은 고생과 우여곡절 끝에 평창동에 차린 밥집은 다행히 별탈 없이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조리학원을 오래 다니면서 메뉴를 꽤 고심해서 준비했고 이런 저의 노력이 먹혔는지 입소문을 타고 맛있는 가정식 백반집으로 유명세를 타게 되었죠. 저녁에는 특별 메뉴로 제가 예전에 시집살이하며 배웠던 숯불 꼬치구이를 안주로 팔았는데 이 역시 식당의 인기 메뉴였답니다. 정말 시집살이 하던 때의 기억이 지긋지긋하고 술 장사는 하고 싶지 않아서 백반집을 차린 건데 또 어느새 그 징글징글한 기억을 잊고 그 옛날 대포집에서 팔던 숯불 꼬치구이를 파는 저를 보면서 참 세월의 시간에 장사 없다는 말을 실감했네요. 뭐 어찌됐든 간에 이 메뉴는 애주가들이 아주 좋아하는 안주여서 가게 매상에 아주 한몫 톡톡히 하는 효자 메뉴였답니다. 아주머니, 여기 평창동서 백반집 한 지 얼마나 됐어요? 한 5년 넘어가지요. 그건 왜요? 내가 이 식당을 안 건 1년이 채 안 돼가는데 꽤 오래됐구만. 뭐 좀 궁금해서요. 이 집 백반 맛이 원체 내 입맛이 잘 맞아 놔서. 아이고 할아버님, 입성 보면은 좋은 거 엄청 많이 드시는 분 같은데 저희 식당 백반이 그리 좋으세요? 일주일에 3일은 저희 집을 찾아주시니 진짜 우리 식당 진짜 백이 성골 단골이세요. 자, 오늘의 특별 메뉴 고추장 돼지 불고기예요. 제가 꼬치구이 굽는 숯불에다 특별히 초벌구이를 해놔가지고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맛일 거구만요. 돼지 불고기는 주문 안 했는데. 에구머니 그리 말하시면 명색이 단골이시라면서 섭하지요. 오늘이 할아버님 우리 백반집 단골 된 지 뭐 딱 1년째라 치고 그 뭐시기냐 단골 1주년 기념 서비스구만요. 부담 갖지 마시고 맛나게 드셔요. 돼지고기가 남아 돌고 또 좀 심심해서 만든 거구만요. 저는 우리 집에 평소 단골 고객 할아버지에게 그날따라 기분이 좋아서 고추장 불고기를 서비스로 드렸습니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만나게 식사를 하신 단골 할아버지가 가게를 나계시며 대뜸 묻더군요. 여기 식당 1년 매출이 얼마나 되냐고요. 장사가 잘 돼서 먹고 사는 데는 걱정 없는 정도예요. 부엌대기로 이 집 저 집 전전하며 살던 제 분수에 비하면 지금 정도 장사되는 것도 전 하늘에 감사하며 살아요. 1년에 1억이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매일 밥 해주겠어. 예? 1년에 1억이요? 1억이면 연매출 훨씬 훌쩍 넘는 큰 돈인데 왜 그런 큰 돈을 절 주신다는 거예요? 뭐 최근에 로또라도 맞으셨슈? 저의 순박하고 어리석은 질문에 할아버지 단골은 크게 너털 웃음을 터뜨리시더군요. 알고 보니 단골 할아버지는 평창동 내에서도 비싸기로 소문난 대저택에 거주하는 재계서열 10위 안에 드는 철강회사 회장님이셨어요.
돌아가신 어머니의 손맛과 기막히게 닮은 저희 백반집 식사를 맛보시곤 단골이 되신 거였고 저희 손맛이 마음에 들어 절 가정부로 쓰고 싶어 했던 겁니다. 하필 그즈음 가게 일이 하도 고된 나머지 혼자서는 장사가 힘들어 사람이라도 한 명 쓸까 생각하던 차였는데 전 잘됐다 싶었죠. 재벌가 도우미로 들어가면 수입은 지금보다 훨씬 많고 그러면서 일은 식당 일보다 덜 고될 게 분명했으므로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전 그렇게 최 회장님 댁의 회장님 전용 식사 전담 도우미로 고용되었어요. 1년에 1억이라는 거금을 받으면서 올고지 회장님 식사만 준비하면 되니까 뭐 이런 꿀직업이 있나 싶을 정도로 참 일이란 게 할만합디다. 분기별 보너스도 제 분수엔 진짜 만져보지도 못한 목돈은 쥐어주셨고요. 제 평생 이렇게 편하게 조금 일하면서 많은 돈을 받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회장님 댁에 일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저를 깍듯하게 대우하는 겁니다. 회장님 전담 식사 도우미라는 위치가 그 댁에서는 나름 막강한 자리더라고요. 회장님 역시 저를 아주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능력을 인정해주시는 바람에 저는 참 50 넘어 살도록 이렇게 행복한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좋은 날들을 보냈더랍니다. 회장님 댁에서 내어주는 거주 공간만 해도 분에 넘치게 넓고 쾌적했답니다. 처음으로 나만의 욕실 딸린 방을 쓰면서 참 감회가 남달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네요. 그날도 회장님께서 좋아하시는 서리태 콩국수와 맷돌에 직접 갈아 만든 녹두 빈대떡을 저녁상으로 물리고 나서 좀 일찍 잠자리에 들렸는데 누군가 똑똑 방을 노크하는 겁니다. 문을 열고 빼꼼히 내다봤는데 회장님이 좀 불안한 얼굴로 서 계셨어요. 아니, 이렇게 야심한 시각에 회장님께서 제 방엔 웬일이세요? 충주대, 내가 괜히 의논한 일이 있는데 방으로 좀 들어가도 될까? 예, 뭐 그렇게 하세요. 야심한 시각, 저 혼자 자는 방에 회장님이 들어온다는 게 좀 그렇긴 했지만 평소 워낙에 신사적이고 그런 쪽으로 제가 걱정할 만한 행동을 전혀 하시는 분이 아니셨기에 저는 흔쾌히 방 안으로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게다가 회장님 댁에는 집에 거주하며 일하는 사람들만 7명이 넘었는데 그들 중 누가 제 방 앞으로 늦은 시각 회장님과 단둘이 시시콜콜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이는 게 더 뒷말이 나올 상황이란 걸 알고 있었거든요. 충주댁,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 내가 지금부터 아주 특별한 제안을 하나 할 텐데 들어줄 수 있겠어? 이게 나 살자고 하는 짓이기도 하지만 결국 충주댁한테도 아주 좋은 일이 될 것 같은데 말이야. 회장님은 한밤중에 제 방에 찾아온 연유를 차근하게 말씀하시더군요. 다 듣고 나서 저는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시기요. 예, 제가 온몸으로 받아들이겠어요. 저를 이렇게 호의호식하며 대우받으며 살게 해주신 분 명령인데 제가 거스를 자격도 딱히 없구만요. 예, 회장님의 제안이란 것이요. 평범하고 쉬운 일은 절대 아니었어요. 회장님 댁에는 오랜 기간 남편과 떨어져 딸과 아들만 데린 채 시집살이하는 회장님의 며느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아들은 해외 지사를 전담하느라 3년 넘게 해외 파견 근무 중이었죠. 그런데요, 그 현숙하고 조신하기 짝이 없다 생각했던 며느리가 근래 들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집안 사람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지만 회장님께서는 오른팔과 다름없는 회장님의 비서 김 실장을 통해 며느님의 불륜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다 합니다. 그 충격과 배신감은 가히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일단 한창 사춘기인 손주, 손녀들을 고려해 이 사안을 어떻게 터뜨리고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깊으셨대요. 정말로 은밀하게 사람을 붙여 며느리의 뒤를 캤는데 글쎄 며느리란 이 여자 불륜남과 작당해서 회장님 댁 재산을 집어삼킬 궁리까지 하고 있더랍니다. 너무 괘씸하고 분해서 당장 며느리를 어떻게 응징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딱히 방법도 없고 무엇보다 손자 손녀의 안위가 걱정되어 한동안 걱정만 하고 있던 찰나 하도 답답해서 저를 찾아와 부탁을 하셨던 거예요. 어찌됐든 충주댁이 하루 종일 집안에 있으면서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내가 이 집안에서도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내 편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요. 김 실장이 최근 알아본 바로는 며느라이가 날 해치려고 하는 것 같아. 잡아 족치려 해도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으니 충주댁이 빼도 박도 못할 끈앞풀을 딱 하나 잡아와요. 내 목숨 살리는 일이다 생각하고 할 수 있겠소? 전 대답 대신 아주 고개를 크게 끄덕이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 큰 은인이나 다름없는 회장님의 안위가 걸린 일이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겠다 싶더군요. 전 다음 날부터 이 댁 작은 사모님, 그러니까 회장님의 며느리에게 의도적으로 살갑게 접근했더랍니다. 작은 사모님, 회장님께서 한 며칠 외국으로 바람 쐬러 나가시는데 그동안 작은 사모님께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리란 명을 내리고 가셨네요. 계절 탓인가 사모님께서 입맛도 없고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 들었는데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바로 명령만 내려주셔요. 날도 덥고 입맛도 딱히 없어요. 충주댁은 하던 대로 아버님이나 신경 써요. 나까진 신경 쓸 거 하나 없어. 사람 옆에 있는 거 딱 귀찮으니까 방에서 얼른 나가줘요. 제가 회장님 사람이라 그런지 처음엔 저에 대한 경계를 풀지도 않고 날카롭게 굴기만 하더군요.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보니 이댁 며느님 친정이 이북 쪽이란 얘기를 흘려 들은 기억이 나더군요. 전 안 돼도 본전이란 마음으로 이북 전통 음식 중에 하나인 간 고등어찌개를 불어 집안 가득 냄새를 풍겨가며 한 냄비 끓였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냄새야? 아줌마, 집안 가득 비린내 진동한 게 대체 뭘 만드는 거예요? 간 고등어찌개라고 들어보셨나요? 저희 먼 친척이 이북 사람이라 가끔 저 어릴 때 이걸 만들어줬는데 맛나게 먹었던 기억이 나서 그만. 냄새 역하시면 바로 다 버릴게요. 죄송하구먼요. 아니에요. 누가 버리라고 했어요? 가만 있어봐요. 한 맛이나 보게. 간 고등어찌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충주댁은 참 별걸 다 아는 사람이네요. 작은 사모님은 그렇게 제가 만든 간고등어찌개의 맛을 한번 보더니 아니나 다를까 얼굴에 화색이 돌며 밥 한 그릇을 앉은 자리에서 다 비우더군요. 평소 깨작깨작 쥐벼룩만큼 식사를 하나마나 하는 양반인데 제가 만든 간고등어찌개가 맛이 좋기는 했나봐요. 간고등어찌개란 게 이북 전통 음식인데 비리지 않고 시원하고 칼칼하게 끓여내기가 쉽지 않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뚝딱 만든 그 이북 전통찌개를 한 사발 잡숫고 며느님께서는 누가 업어가도 모르게 잠이 들어 버리셨죠. 물론 이유는 있었습니다. 제가 간고등어찌개 안에 잠이 좀 잘 오는 약을 살살 뿌려놨거든요. 평소 엄지손가락 지문으로 휴대폰에 잠금장치를 해두는 며느님 버릇을 알고 있던 저는 일단 회장님 며느리의 휴대폰 안을 샅샅이 훑어볼 수 있었어요. 불륜남의 정체와 직업, 신상 등을 죄다 알게 되었죠. 저는 그런 증거들을 일단 제 휴대폰으로 모두 캡처해 두었어요. 휴대폰의 문자며 통화 기록들을 살펴가는데 글쎄 경악스럽고 끔찍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9월 15일 청평 리조트 최 회장 전용 라운지 라운딩 돌며 세 번째 휴식 타임에 사고 예정. 나머지 문자들을 샅샅이 찾아보니까 글쎄 그 적어놓은 날짜에 회장님이 골프를 치는 동안 골프장 내 이동 차량의 브레이크를 일부러 고장 내온 뒤 회장님 혼자 그 차를 타게끔 한다는 계획이 적혀 있더군요. 회장님 며느리와 그런 끔찍한 범죄를 의논하는 상대는 회장님 댁 전용 골프 선생인 남자 프로 골퍼였어요. 큰 대회에서 여러 번 화려한 성적을 거두면서 매스컴에서도 꽤 이름난 골프 선수인 그는 최 회장님 댁 사람들에게 골프 개인 레슨을 해준 지 10년이 넘어가는 거의 가족과 같은 존재였는데 바로 그 골프 선생과 회장님 며느리가 바람이 난 거였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 그 골프 선생과 짜고 회장님을 골프장에서 사고사하게 만들려는 끔찍스럽기 짝이 없는 범죄 계획을 세우고 있던 겁니다. 저는 당장 캡처한 모든 정황들을 회장님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외국으로 한 며칠 가 있겠다고 일부러 집에서 나가 계셨던 회장님은 근처 호텔에서 투숙하시다 바로 집으로 귀가하셨죠. 물론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한 다음에 돌아오셨어요. 경찰과 형사 여러 명을 대동하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그 분기탱천한 기세에 집안 사람들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막장 코미디 같았던 게 뭐냐면 대노한 회장님 눈치를 보느라 집에 있던 사람들 모두 벌떡 일어선 채 기립하고 있는데 딱 한 명 잠자는 숲속의 공주 마냥 쿨쿨 잠에서 깨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회장님의 며느리였죠. 그도 그럴 것이 제가 간고등어찌개 안에 아주 수면제를 솔솔 뿌린다는 게 의욕이 과했던지 뭉텅뭉텅 뿌려버려서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던 탓이죠. 작은 사모님, 이제 좀 일어나 보세요. 회장님 돌아오셔서 사모님 찾으시네요. 그만 주무시고 좀 일어나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전 나름 최선을 다해 차분하게 회장님 며느님을 깨웠지만 수면제가 용량 과다였는지 깨어날 생각을 안 하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계시던 회장님께서 순간 폭발하시고 말았습니다. 이 배은망덕하고 고얀 것 같으니라고! 당장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지 못해! 수준 떨어지게 우리 집 골프 선생하고 바람난 것도 모자라 뭐 감히 날 헤아려 들어. 당장 일어나서 죗값 단단히 치를 각오부터 해라! 쩌렁쩌렁 소리치면서 며느리를 깨우는데 지켜보는 사람들 모두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그래도 분이 안 풀리셨는지 아래 사람들에게 부탁해 커다란 양동이 가득 찬 물을 받아오게 시키시더군요. 그리고 양동이에 담긴 차가운 물을 인정사정 없이 며느님 면상에 쫙 끼얹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 찬물 세례를 맞고서는 결국 며느님도 잠에서 깨어났어요. 잠이 깨고 상황 파악을 마친 뒤엔 회장님께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군요. 아버님, 정말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아버님 손주, 손녀 낳아드린 공이 있는데 그걸 봐서라도 제발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네가 단순히 날 해치려 든 것도 아니고 골프 선생과 눈이 맞아 날 해치려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눈 감을 것 같으냐. 남자에게 눈이 돌아 시합에 해치려는 너 같은 년이 아이들은 해하지 않는다는 법이 어디 있겠어. 내 재산 지키고 내 자손 지키기 위해서라도 너 같은 건 콩밥을 먹어야 한다. 저리 싹 비켜! 칼같이 호통을 치시더니 뒤도 한번 안 돌아보고 울먹이는 손주와 손녀를 데리고 회장님은 2층으로 올라가 버리시더군요. 회장님 며느리는 그 길로 경찰서에 연행되어서 바로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 골프 선생 불륜남과 함께 존속 살해죄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죠. 그 후로 일사천리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회장님 며느리는 10년이 넘는 징역형을 확정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어요. 회장님 며느리와 함께 사건을 작당했던 그 골프 선생도 중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골프계에서는 완전히 영구 제명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뒤쫓아다니면서 그 악마 같은 년 빌미를 잡으려 해도 안 됐는데 중주댁 강고등어찌개가 결국 날 살렸구만. 암튼 손끝 야물고 머리까지 야문 사람이야. 자네 참 인물이야, 인물. 나 죽을 때까지 끝까지 나 보필해주면서 내 곁에 있어줄 수 있겠나? 저는 그 사건 이후로 회장님의 두터운 신임을 받게 되어서 10년이 넘는 기간을 더 회장님 댁의 도우미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지병인 고혈압과 당뇨, 만성 췌장염까지 앓고 계신 회장님이었지만 저의 극진한 정성이 들어간 자연식 식단으로 크게 투병하는 일이 없이 가끔 건강검진 받고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약을 먹는 선에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셨죠. 본인이 나이가 많고 각종 노환들을 앓고 있던 탓에 그렇게 오래 건강하게 살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회장님은 그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다 제 식단 때문이라고 하시며 저에게 엄청 고맙단 말을 많이 해주셨죠. 몸에 좋은 음식은 입에는 쓰다던데 희한하게 중주댁이 만든 음식들은 입에도 달고 몸에도 좋단 말이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입맛에 맞는 손맛 찾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난 그런 면으로는 아주 복을 타고났어. 제 손맛을 알아주는 입맛이 이렇게 귀하고 높으신 분인 게 그럼 제 복인가 보구먼요. 제가 매끼 정성을 기울여서 밥을 맹글긴 하지만서도 이렇게 매번 달게 잡숴주는 분이 안 계시면 저도 신이 나서 이렇게 음식을 못 맹그는구만요. 제 보잘것없는 손맛을 이리 알아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손맛 좋은 사람들이 말맛도 좋다더니 중주댁을 두고 하는 소리 같구만. 다음 생엔 내 식사 전담 도우미 말고 마누라로 한번 살아보는 건 어떤가? 아이고, 회장님 누가 들으면 노망났다 흉보겠어요. 어찌 지 같은 보잘것없는 여자한테 그런 농을 던지시남요. 행여 거짓부렁으로라도 그런 농담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절대 이상한 쪽으로 선을 넘거나 음흉한 행동을 하는 일이 절대 없는 신사적인 회장님이셨습니다. 여지껏 살아오면서 저는 저를 돈으로 보거나 이용하려는 사람들, 이유도 없이 무시하고 구박하는 사람들만 줄창 만나다가 보잘것없는 제 음식 솜씨를 그렇게 귀한 재주로 인정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까지 저를 황 여사님이라 부르며 존중받게 해주는 회장님이란 존재가 더없이 감사했지요. 그렇게 그 며느리 사건 이후 10년 동안 회장님은 크게 아픈 곳 없이 행복한 일상을 보내다가 어느 신선한 가을날 밤 평소 좋아하는 소설책을 읽으시다 주무시듯 돌아가셨습니다. 정말이지 평화로운 자연사가 아닐 수 없었죠. 회장님 장례식을 치르고 평소 유언에 따라 49제까지 제가 도맡아 치른 뒤
회장님 댁을 나오는데 평소 회장님의 오른팔이었던 김비서가 따라 나와 제게 인사를 하더군요. 황 여사님, 그동안 최 회장님 모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실 거처가 적힌 주소하고 이건 회장님께서 황 여사님께 유산으로 남기신 건물 등기 문서입니다. 예? 등기 문서유? 제가 뭐 대단히 헌 일이 있다고 건물식이나. 전 긴가민가한 마음에 등기부 등본을 열어보았는데 정말 너무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서울 한복판, 그것도 인사동 가장 중심가에 위치한 시가 200억이 훌쩍 넘는 건물을 제게 증여하셨던 겁니다. 저는 믿기지 않아서 그 등기부 등본을 보고 또 보았지요. 아무리 눈을 씻고 다시 쳐다봐도 그 건물 주인의 이름은 황말순, 제 이름 석자가 맞더군요. 특별히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이런 큰 유산을 받게 되다니 솔직히 실감이 잘 나지 않더군요. 10년이 훌쩍 넘는 기간 동안 회장님 댁에서 받은 월급과 대우만 해도 분에 넘치는 것이었는데 이런 대단한 거액의 유산을 받게 되고 보니 제 분수에 맞지 않는 일이란 생각까지 들었어요. 회장님께 유산을 전해받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전 충청도 산골의 부모님 산소를 아주 오랜만에 찾아갔어요. 어머니,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무심한 딸내미가 한동안 먹고 사느라 바빠. 또 한동안은 이 일 저 일 복잡한 일이 치여 사느라 너무 오랜만에 찾아왔죠. 죄송해요. 한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울 부모님은 죽어서도 나 같은 건 살피지도 않는가 보다 욕하고 원망한 적 많았는데 이 불효자식 용서해 주셔요. 어느 곳에 계시건 저 불쌍하다고, 잘 살아야 한다고, 아무리 사는 게 힘들고 사람들에 치여 힘들어도 사는 걸 포기해선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싶었던 거지요. 잡초가 무성한 부모님 산소를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아니 이제 누구보다 부자가 됐는데 제 곁엔 부모님이 안 계시고 가족 하나 없다는 게 참 서글프더라고요. 그래도 그 고생 끝에 이렇게 제게 큰 유산을 주신 건 뭔가 뜻이 있어서란 결론을 내렸답니다. 해서 저는 이렇게 값진 재산을 좀 뜻깊게 써보자고 많은 궁리를 했답니다. 지금은 저처럼 어려서 고아가 된 소녀들을 대상으로 학비도 지원해주고 공동 보금자리를 만들어 집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장학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싫고 사는 게 싫어 죽으려고 결심했던 저였는데 이렇게 기사회생으로 살아나 이제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살고 있다니 참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지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그래도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버텨왔던 게 오늘의 나를 있게 한 동력 같기도 합니다. 나쁜 일 끝에는 좋은 일이, 악인 끝에는 선인이 온다더니 돌이켜보면 제 인생이 딱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내일을 기대하세요. 오늘의 불행의 내일 행복의 씨앗이 된다는 믿음 버리지 마시고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